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6번째 시간이죠. 프로세서와 명령어 부분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사실상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셔서 본 강의를 통한 개념을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역시 프로세스와 명령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고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CPU, 중앙 처리 장치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문제 자체가 본강을 충실히 들었다면 역시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CPU라는 Central Processing Unit라는 이 중앙 처리 장치의 하드웨어 요소들 중에서 자, 기능별로 분류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CPU의 기능별 분류는 CPU는 당연히 연산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어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전달 기능까지 하지만 CPU가 이렇게 입출력 기능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CPU는 전반적인 어떤 연산과 통제하고 제어하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는 전달 기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CPU의 기능별 분류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문제는 주기억장치 기억된 명령어를 꺼내어서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에서 지시 신호를 내는 것이다. 결국 여러가지 해독하고 관리하고 감시, 통제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CPU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제어장치고요. 그리고 연산을 하는 연산장치 두 가지가 CPU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CPU가 하는 일인데 CPU는 어디서 주기억 장치로부터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져왔다가 보내고 또 해독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제어 장치에 대한 개념 영어로 컨트롤 유니트 잘 찾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자, 명령 레지스터에 호출된 OP 코드, 명령부죠. OP 코드를 해독하여 그 명령어를 수행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이거 해독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독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뭐 한다? 해독한다는 의미가 바로 디코드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 가번이고요. 4번 문제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레지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제어 장치 속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의 한 종류가 되겠죠. 바로 뭐라 부릅니까?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4번 같은 문제를 너무 쉽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본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면 이 PC라는 프로그램 카운트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MBR도 처음 들어보고, 그쵸? MAR도 처음 들어보고, IR도 처음 들어보는데 PC는 들어본 적 있죠. 그 PC가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쵸? 우리 집에 쓰는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의 PC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번지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답을 안 하고 다른 걸 찍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업을 충실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역시 누산기, 어큐뮬레이터라는 누산기는 연산의 과정을 일시적으로 기억시키는 장치다. 이거는 연산 장치 안에 들어있는 거다.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 중에 하나로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를 우리가 어큐뮬레이터, 누산기라고 하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역시나 CPU의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본 강의를 1강부터 이제 우리가 5번째 과목인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개론 파트까지 들었다면 이거는 무조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모뎀이라는 건 뭡니까?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에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배웠던 변복조기를 의미하는 거죠.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예요. CPU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정답은 3번이고요. 명령 레지스터,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산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는
프로그램 상태 워드다. 자, 상태 워드가 우리가 PSW라고 불러요. 이 PSW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PSW니까 프로그램의 상태를 나타낸 거니까 상태라는 말을 일단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올바른 설명을 했으니까 다번에 명령 실행 순서를 제어하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관계가 있는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PSW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8번 문제도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교재에 잠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넘겨보시면 프로그램 상태 여러분 교재의 프로세서 큰 프로세서 3단원 3.1 중앙처리 장치의 바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큰 도표에 종류가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누산기, 상태 레지스터, 그리고 PSWR, 플래그 레지스터, 여기 나오는 플래그 레지스터, 그 다음에 MAR, MBR, 그리고 인덱스 레지스터, 시프트 레지스터, 그리고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 이렇게 쭉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플래그 레지스터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플래그 레지스터가 CPU 내부에서 방금 행한 연산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 결과가 0인지 여부, 그리고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런 여부를 체크하는 거. 자, 이런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플래그 레지스터라 부른다. 자, 문제를 통해서 또 교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한 번쯤 플래그 레지스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인데요. 자, 9번 문제는 다음 중 레지스터 중에서 2배 길이 레지스터라고도 불려지는 것은, 이것도 아까 봤던 도표 안에 보면 그죠? 뭘 얘기하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죠. 영어로 적혀 있죠. 시프트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자료의 병렬 전송을 직렬 전송으로 변환하고 2배 길이 레지스터라고도 불린다는 거. 그래서 자료의 병렬 전송을 직렬 전송으로 변환한다는 말이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됐었고, 기사에서는 2배 길이 레지스터라고도 불린다는 말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기사에서 이거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자, 무슨 레지스터다?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 그렇죠. 메이저 스테이트라 그랬죠. 메이저 스테이트. 스테이트란 말 자체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 메이저 스테이트 자체가 우리가 또 다음 페이지에서 그죠? 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담담 강의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스테이트, CPU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를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는 IO 버스, 자,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력, 출력 버스에 연결될 수 있는 다음 4개의 선 중에서 양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 이런 양방향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항상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원이죠. 3.2 단원의 명령어 부분 보도록 하죠. 자, 3.2 단원의 명령어 부분은 크게 명령어의 구성은 연산자부라는 OP 코드 부분과 그리고 자료부에 해당되는 오퍼랜드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항상 표로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억장치 용량이나 뭐 프로그램 카운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주는데, 자,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명령의 길이가 16비트예요. 명령어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OP 코드가 5비트라는 거. 이제 이게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오퍼랜드가 8비트인데 문제에서는 이 명령어가 가질 수 있는 연산자의 종류는 최대 몇 개인가 물었어. 이 연산자의 종류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이 OP 코드를 갖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OP 코드가 5비트이기 때문에 2의 5승은 얼마가 됩니까? 2의 5승은 바로 32가 되죠. 결국 연산자의 종류, 명령어의 개수는 총 32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OP 코드를 가지고 연산자의 종류를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OP 코드가 이제 6비트래요. 그리고 어드레스 필드가 16비트로 되어 있대요. 이때 컴퓨터의 최대 메모리의 용량을 물었어요. 자, 메모리의 용량을 물을 때는 뭘 쓴다? 어드레스 필드 분, 이 부분을 쓰는 거죠. 메모리 용량은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필드가 16비트니까 얘는 뭐야? 2의 16승이 되겠죠. 2의 16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6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쉽게 하라는 얘기예요. 2의 6승이 얼마입니까? 64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2의 10승을 곱하게 되니까 2의 10승은 얼마가 됩니까? 킬로가 되죠. 킬로가. 그죠? 결국 얘를 뭘 얘기한다? 64K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에요. 근데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맞췄는데요. 이렇게 안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는데? 물어보니까 얘가 6비트잖아요. 얘 6승은 64기 때문에 이거 찍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럼 얘가 5비트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쵸? 다행히 6비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찍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나타낼 때는 이 어드레스 필드의 크기를 갖고 메모리 용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가 K 없애버리고 여기는 64 워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64K 워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만 64K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실수하지 않고 풀어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또 계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컴퓨터의 주기억장 용량이 8192비트이고요. 이게 주기억장치 용량입니다. 그리고 워드의 길이가 16비트이기 때문에 이때 프로그램 카운터와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의 값을 각각 구하라는 의미예요. 자, 얘는 주기억장치 용량이 8192니까 워드의 길이가 16이래요. 그러면 얘를 8192를 나눠줘야 됩니다. 뭘로? 16비트니까 16비트로 나눠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12가 나오게 됐어요. 그럼 512는 얘는 2의 몇 승을 나타내는 거죠? 2의 9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512는. 그래서 2의 9승이기 때문에 얘는 9개의 비트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 카운터 9개, 어드레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랑 똑같죠? 9개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얼마를 나타낸다? 이 워드의 길이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스터는 16비트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몇 문제를 푸는 요령만 익힌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 문제 같지만 계속 똑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명령어에서 실행할 동작 부분을 나타내는 역시 OP 코드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OP 코드는 함수 연산 기능과 그리고 제어 기능 그리고 OP 코드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기능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 기능은 하지 않죠. 그래서 명령어에 실행할 동작 부분을 나타내는 OP 코드는 요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주소 지정 기능은 오퍼랜드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는 자, 인스트럭션의 설계 과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습니다. 연산자의 종류 당연하고요. 주소 지정 방식 결정해야 되고 기억장치의 대역폭 이건 아니죠. 그죠? 해당 컴퓨터 시스템의 워드의 크기 수를 알아야 용량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주소 명령어 중에서는 3 주소도 있고 2 주소도 있고 1 주소도 있고 0 주소도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3 주소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3 주소를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3 주소의 좋은 특징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3 주소 명령어의 좋은 점은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는 자, 연산의 결과를 항상 누산기에 저장하는 명령어 형식을 물었어요. 자, 이거는 키워드로 우리가 외워달라고 그랬죠. 누산기 나오면 무조건 1주소 명령어.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0주소 명령어 나오면 항상 뭐 나온다? 스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구조에서 배웠던 데큐에서 스택 있죠. 리포 방식의 구조인 그 스택 나오면 무조건 0주소. 누산기 나오면 무조건 1주소. 이거는 바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8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보기는 어느 유형의 주소 명령 방식인가? 자, 로드 A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A 불러온 A를 B와 더해요. 그리고 C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결국 C는 A 플러스 B를 나타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이건 뭐다? 바로 1주소 방식이죠. 1주소 방식. 여러분 교재에도 예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1주소 방식의 계산하는 그 주소의 유형은 일단은 주소가 하나 필요하니까 A라는 주소에 들어있는 부분을 로드 불러와서 B를 그대로 더하고 그래서 C에다가 바로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1주소 지정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거 나왔죠. 0주소 하면 바로 뭘 생각해라? 스택이다. 스택. 그죠? 1주소 하면 뭐다? 1주소.
1주소 하면 바로 누산기다. 누산기 어디 있어요? 여기 accumulate가 누산기입니다. 0주소 스택, 1주소 누산기 이렇게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recursion이라는 건데 recursion이라는 것은 되기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한 루틴이 자기를 다시 부를 때 의미하는 게 바로 나번의 recursion이라고 합니다. recursion 하면 뭐다? 되기라고 합니다. 되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정답 나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2 명령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11번 문제는 역시 0번지 명령어를 갖는 거다. 0주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스택이다, 스택. 그죠? 0번지. 이렇게 accumulate 나오면 뭐다? 1주소다, 1주소. 1주소. 자, 1주소는 accumulator, 0주소는 스택이다. 이거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2번 문제는 iteration 방법에서 반복 시, 반복할 때 입력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물었어요. 자, 이더레이션 방법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요. 한 루틴이 그 루틴에서 그대로 데이터를 얻는 방식. 자, 이 방식을 우리가 이더레이션이라 한다는 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문제를 외워야 될 문제도 있어요.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번 문제는 4번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자, 프로그램의 디버깅을 나타내는 거죠. 디버깅이 뭡니까? 오류를 수정한다는 의미가 디버깅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뭐냐? 트레이서나 덤프는 오류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서, 덤프, 오류 수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와핑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외울 때는 디버깅에 대해서는 트레이스와 덤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어셈블리 언어, 기계어죠. 기계어. 자,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되는 일련의 연산, 이게 뭡니까? 이게 매크로죠, 매크로. 우리가 매크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매크로를 많이 쓰고 반복되는 단순 동작을 매크로 기능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쭉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애국가 예를 들면서 매크로와 부 프로그램의 차이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크로와 부 프로그램은 공통점이 반복되는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었죠. 일단 14번 문제의 정답은 가번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다음 문제가 15번 문제가 부 프로그램과 매크로의 공통점을 물었죠. 부 프로그램과 매크로의 공통점은 여러 번 중복되는 부분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는데, 그죠? 애국가의 후렴처럼 가운데 넣고 쓰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쓰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역시나 본강을 통해서 매크로와 부 프로그램의 차이점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은 별도로 두고 주로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라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문제도 좀 빠르게 풀어봤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 컴퓨터의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컴퓨터 명령어에 관련된 계산 문제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관련된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 본 강의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본 강의를 빠른 속도로라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은 7강에서 만나죠. 7강의 주소 지정 방식과 또 명령 실행 제어 강의를 또 안 들으신 분들은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들으신 분들은 또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